안녕하세요. 마음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강원도 산골로 2년간 발령이 났으니 부모님을 잘 모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저는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젊은 여자와 휴가를 즐기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위한 2년간의 무료 가사 도우미를 구하고 떠난 남편과 그 가족에게 제가 어떻게 시원한 복수를 선물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따라 집 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리자 저는 서둘러 머리를 정돈하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기쁨 대신 피곤함과 어색함, 그리고 무언가 저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가 차린 저녁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고 신발을 벗자마자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따라 들어가자 그는 넥타이를 풀며 그제야 저를 보고 아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뭘 이렇게 거창하게 차렸어. 나 오늘 피곤한데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지. 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여보. 그제야 민주는 기억이 났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요즘 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후 내내 준비한 음식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허겁지겁 먹기만 했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릇을 치우려 할 때 민준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죠. 서윤아,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드렸어.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시골 생활이 적적하시대. 그래서 내가 부모님 서울로 모셔서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집안에 어른이 계셔야 활기차고 좋지.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왜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언제 올라오시는데요? 민주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상의해.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지. 이미 결정했어. 내일 아침에 출발하시니까 점심때쯤 도착하실 거야. 저는 이 상황을 미처 소화하기도 전에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니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도 준비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인데 부모님은 어디서 주무시라고. 하지만 민주는 제게 더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단어를 골랐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을 강원도 산간벽지로 보내는 교육 지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뽑혔어. 2년 동안 가 있어야 해. 한 글자가 망치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강원도 산골이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오늘 오후에 결정됐고 내일 아침에 바로 학교로 가서 출발해야 해. 두 번째 충격이 너무 빠르게 덮쳐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모든 상황을 연결 지으려 애썼습니다. 잠깐만요. 내일 아침에 부모님이 올라오시고 당신도 내일 아침에 떠난다고요? 그것도 2년이나. 저는 제 남편, 지난 3년간 사랑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의 촛불이 갑자기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두려울 정도로 낯선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우리의 3주년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제가 어떻게 깨어나야 할지 모를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거의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일 당신이 떠나고 부모님도 오시면 그럼 저는요. 어떻게 저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가 이건 그냥 시험해 본 거라거나
어떻게든 연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제 불안이 아주 성가신 일이라는 듯이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남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인데 뭐가 무서워? 내가 없으니 오히려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게 낫지. 네가 부모님 잘 모시고 있으면 나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얼굴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부모님 잘 모시고 있으면 나도 마음 편하더라. 제 몸의 피가 차갑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는 나를 걱정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멀리 떠나기 전 부모님을 돌봐줄 2년짜리 무료 가사 도우미를 구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강원도 산골 프로젝트라는 건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탈출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고 심지어 희미한 코골이 소리까지 냈습니다. 어두운 밤에 울려 퍼지는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어찌나 낯설고 잔인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것입니다. 이 삶도 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룻밤 사이에 그의 독단적인 결정들로 모든 것이 뒤집혀야만 했을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주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는 제가 모르는 사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 몇 벌만 더 챙겨 넣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일어나 앉아 동틀녘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전 7시 민준이 막 캐리어 지퍼를 잠갔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 벌써 오셨나? 제가 심장을 졸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들 뒤에는 크고 작은 보따리와 쌀자루 그리고 발이 묶인 토종닭 몇 마리까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민준도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모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 지금 막 가려던 참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서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힐끗 쳐다보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아무튼 조심해서 다녀와. 집안일은 서윤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녀는 저를 새아가가 아닌 서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리감과 경멸이 가득 담긴 호칭이었죠. 시아버지는 말없이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순식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제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는 가벼운 손길이었습니다. 집안일 잘 부탁한다. 나 갈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보금자리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좁고 답답해. 살림은 잔뜩 늘어놓고 말이야. 그러고는 우리 부부의 침실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뼈마디가 쑤시니 창문 크고 환한 방을 써야겠다. 내 짐 저 안방으로 옮겨놔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저희 부부 침실이고 제 물건들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방이 다 거기서 거기지. 너희 젊은 것들은 아무 데서나 자도 되지만
난 늙어서 조용하고 넓은 데가 필요해. 그럼 저기 코딱지만 한 방에서 자라고? 그녀는 제가 서재로 쓰려던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묵묵히 짐 보따리들을 들고 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룻바닥에 짐을 내려놓는 쿵 소리가 마치 제 미래가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 속에서 저와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창고방을 치우고 제 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에 싱글 침대 하나와 조립식 옷장을 겨우 들여놓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그 작은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부모님의 웃음소리와 TV 소리, 그리고 제 침실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돈 주고 산 집에서 하숙하는 불청객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군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들을 전부 내다 버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걸 왜 키워? 자리만 차지하고 벌레만 꼬이게. 내가 여기다 파랑, 상추 좀 심어서 반찬이라도 해먹어야겠다. 제가 오랫동안 정성껏 돌봐온 다육이와 선인장 화분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화분을 주우며 제 마음도 저렇게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처음 차린 저녁 식사에서 시어머니는 반찬을 몇 번 깨작거리더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왜 이 모양이야. 국은 싱겁고 생선은 짜고 서울 물가 비싸다더니 이렇게 맛없게 만드니 우리 민준이가 비쩍 마를 수밖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넘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진정한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출근만 하면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갓 상경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20평 남짓한 제 아파트는 순식간에 시장 바닥으로 변했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화투를 치며 내뱉는 거친 말들, 볼륨을 최대로 높인 TV 소리. 퇴근 후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해바라기 씨 껍질이 널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서윤이 왔냐? 이모님들 드시게 오렌지 주스 좀 갈아와라. 빨리빨리 움직여. 저는 낯선 얼굴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방금 퇴근해서 너무 피곤해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밖으로만 놔둘 줄 알지. 시부모 공양하고 친구들 대접할 줄 모르는 며느리는 쓸모없어. 빨리 안 가? 저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남들 앞에서 구박받는 무급 가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민망한 표정으로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제게 전쟁터를 치우라고 시켰습니다. 자신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저기 더 닦아. 더럽잖아. 쓰레기는 왜 안 치워? 저의 자랑이자 안식처였던 20평 아파트는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숨막히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밤에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려와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시어머니 친구들과의 시끄러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반가움과 서러움으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베란다 구석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은 위로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손에 거품이 묻어 있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여기 신호가 너무 약해서 집에는 별일 없나 전화해봤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우리 안방을 차지해서 나는 창고방에서 자. 매일 친구분들 데려와서 너무 시끄럽고 나 정말 못 견디겠어. 라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신호가 약해서 잘 안 들리는데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께 양보 좀 하라고. 어른들은 잠귀가 어두우시니 내가 아무 방이나 쓰면 되잖아. 넌 이 집 며느리니까 좀 철 좀 들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일로 자꾸 전화해서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나 여기서 엄청 고생하고 있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네 푸념까지 들어줄 기운 없어. 집에서 부모님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요? 제가 겪는 이 굴욕이 사소한 일이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오는 것을 보자 기회를 잡았다는 듯 달려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대고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내 아들아. 엄마, 여기서 너무 힘들다. 네가 없으니까 저것이 아주 나를 못살게 군다. 저는 그녀의 연기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울며 불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나한테 계속 얼굴 찡그리고 말대꾸하고 친구들도 못 오게 해. 오늘 아침에는 죽 좀 끓여달랬더니 바쁘다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 아들아, 나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그냥 아빠랑 시골 내려가야겠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통화 음질이 선명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제가 그 여자랑 얘기할게요. 그는 저를 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적당히 좀 해. 너네가 마음 편히 일하게 해줄 생각 없지.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속 썩이면 내가 돌아가서 가만 안 둬.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어의 눈물을 급히 닦아내며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 미소는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동맹이 아니라 저를 이곳에 밀어넣고 이제는 이 감옥의 교도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시어머니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들 민준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남아있던 최소한의 눈치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제 20평 아파트는 그녀의 시골 친구들을 위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들이닥치기도 하고 한밤중에 제가 자고 있을 때도 거실에서 TV를 보며 떠들었습니다. 집안은 담배 냄새와 음식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고른 소품 하나하나에 애정을 쏟았지만 이제는 이 공간에서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쉬기는커녕 그들이 어질러 놓은 과자 부스러기, 담뱃재, 아무데나 뱉어놓은 가래침을 치워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3명이 아니라 5, 7, 심지어
10명분을 준비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내 친구지. 음식 좀 더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서윤아, 너 내일 회사 하루 쉬어라.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민준이 할아버지 제사잖니.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다 올 거다. 내가 이 집 맏며느리니까 집에서 제사 음식 5상은 차려야지. 갈비찜, 잡채, 전도 푸짐하게 부치고 내가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라.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사상 5개, 회사를 쉬라고요. 제 일은 분기말 보고서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정말 쉴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그냥 식당에서 제사 음식을 주문하면 안 될까요? 돈은 제가 낼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주문? 네가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친척들 와서 배달 음식 먹게 하라고?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내 얼굴에 침 뱉으라는 소리냐? 난 몰라. 너 내일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해. 내깟 회의가 민준이 할아버지 제사보다 중요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일도 중요해요. 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녀에게 맞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끔찍한 후폭풍이 예상됐지만 제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이 제가 유일하게 인간답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욕설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너 내 마누라 교육 좀 다시 시켜라.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내일이 할아버지 제사인데 회사 회의 간다고 못 쉰단다. 이 집안을 아주 우습게 알아. 그녀는 울며 불며 하소연하다가 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몇 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전화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짧지만 비수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가 멀리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부모님 모시기 싫으면 말을 해. 이 집안이 조용하길 바라긴 해. 내 얼굴에 똥칠, 조용한 집안. 또 그 단어들이었습니다. 제가 제 일을 지키려는 노력이 그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되다니. 저는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대체 어떤 남자와 결혼한 걸까요? 그와 그의 어머니는 완벽한 한 팀이었고 저는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침실문 너머에서 시어머니는 아마 아들에게 온갖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겠죠. 저는 사방이 막힌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출근을 감행했습니다. 제 일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제사를 거부한 일로 집안에는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식사도 시아버지와 둘이서만 하고 음식은 일부러 남겨 제가 치우게 했습니다. 차라리 욕설보다 이 침묵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더 잔인한 공격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냉전이 일주일쯤 계속되던 어느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멈춰봐. 시장 갈 돈이 다 떨어졌다. 저는 그녀가 화해하려는 줄 알고 안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20만 원 드렸는데 벌써 다 쓰셨어요?
얼마나 더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만 원. 이 서울에서 어른 셋에 매일 드나드는 내 친구들까지 먹이는데 그 돈으로 될 것 같아? 이번 달 전기세, 수도세도 너희가 온종일 집에 있으니 2배로 나왔어. 계산해봤는데 이제부터 하루에 50만 원씩 내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얼마라고요? 하루에 50만 원. 귀 먹었어? 한 달이면 500만 원이야. 그럼 우리가 굶어 죽으라는 거냐?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에 500만 원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녀는 시장값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제 비상금을 모두 털어내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루에 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제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식비랑 공과금은 제가 다 낼게요. 하지만 하루에 드릴 수 있는 건 10만 원이 전부예요. 그것만 해도 한 달이면 제 월급이랑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타협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을 모욕이라도 한 듯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네가 날 거지로 알아? 시부모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너 딴 주머니 차지? 민준이 없으니까 딴 놈 만나려고 돈 모으는 거지. 이 발칙한 것. 그녀는 온갖 저속한 말로 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모함에 충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그녀가 저를 거칠게 밀치고 제가 머무는 창고방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녀는 제 허름한 조립식 옷장을 뒤엎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랍에 손을 뻗어 제가 가장 깊숙이 숨겨둔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저희 엄마가 결혼식 날 제게 주신 유일한 선물인 순금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꽉 쥐고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하, 여기다 돈을 숨겨놨구나. 이것도 몇백만 원은 되겠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목걸이를 자신의 펑퍼짐한 몸빼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석 달치 식비 미리 낸 셈쳐. 알아서 돈 더 마련해와. 안 그러면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라고 할 테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거실로 나가 TV를 켰습니다. 어질러진 방에 저 혼자 남겨두고서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싸 쥐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빼앗고 저를 모욕하더니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유품까지 강탈해 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약탈이었고 제 남편은 그 약탈의 길을 열어준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기계처럼 출근하고 저녁이면 기계처럼 돌아와 청소하고 요리하며 그 좁고 습한 창고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횡포와 시아버지의 무서운 침묵에 갇혀 저는 세상과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여전히 남편이라 믿는 사람에게서 작은 위로라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전화할 때는 항상 시부모님이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영상통화하면 안 될까? 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매번 서둘러 거절했습니다. 아, 서윤아. 여기 신호가 너무 약해서 영상통화는 바로 끊겨. 그리고 학교에서 몰래 쓰는 거라 안 돼. 이해 좀 해줘. 전화기 속 그의 목소리는 항상 다급했고
지지직거리는 소음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전화할 때마다 산에서 부는 바람 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쏴 하는 소리. 한 번은 제가 파도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자기 있는 곳에 바다 있어? 그는 말을 더듬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원도 산골의 바다가 어딨어? 계곡 바람 소리겠지. 나 끊어야겠다. 누가 온다. 저는 제 의심을 애써 지웠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들었을 거라고요. 산골의 파도 소리가 웬 말이겠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금목걸이를 빼앗은 후 그녀는 저를 빚쟁이 취급했습니다.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온갖 말도 안 되는 자비를 시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녀는 더러운 빨래가 가득 담긴 대야를 화장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윤아, 내 시아버지 속옷 좀 빨아놔라. 꼭 손으로 빨아. 세탁기 돌리면 옷감 상하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더러운 속옷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세탁기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시아버지 속옷 빠는 게 당연하지. 그걸 마다해. 어른이 더럽다는 거야. 이 버릇없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출근해야겠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로 그녀의 끔찍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너무 굴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냥 엄마 말 좀 들어줘. 속옷 몇 개 빠는 게 뭐 대수라고. 나 여기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나 좀 피곤하게 하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저를 짓밟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호가 약하다. 바람이 분다는 그의 서투른 거짓말들도 이 잔인한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제가 반항의 기미를 보이자 그들은 한 단계 더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정신이 아니라 제가 가진 가장 큰 것, 이 집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민준이 떠난 지 약 2달이 지난 어느 주말 저녁에 닥쳤습니다. 녹초가 되어 퇴근하니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당신 잘못되면 우리 모자는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시아버지가 제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편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시아버지가 심장병이래.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니까요. 어느 병원에서요. 진찰은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처방전인지 진단서인지 모를 종이었습니다. 여기, 아까 동네 병원 갔었는데 의사가 큰 수술이라고 외국 특수장비가 필요하대.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란다. 5천만 원, 이제 어떡하니?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저한테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너 시아버지 죽는 꼴 보고 싶지? 돈 아까운 거지? 이 불효막심한 것. 그녀는 제게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너 빨리 와야겠다. 네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네 마누라가 돈 아깝다고 수술을 안 시켜준단다. 그녀가 전화에 대고 울부짖는 동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통화 음질이 잡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너 미쳤어. 아버지 목숨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너 지금 당장 그 집 팔아. 당장.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집 안 팔면 5천만 원이 어디서나. 빨리 팔아. 내가 직접 돌아가게 만들지 말고 당장 처리해. 그는 마치 시장에서 채소 한 단을 파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것입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소중한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게 팔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의심이 흘렀습니다. 심장병, 5천만 원, 집, 매매, 모든 것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그 최종 목표가 제 집이라는 사실이 섬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재촉과 기다림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당장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일을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부모님께 여쭤볼 시간을 주세요. 일단 제 비상금으로 500만 원 먼저 드릴 테니 이걸로 급한 병원비부터 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빨리 결정해. 아버지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조금만 내놓자 시부모보다 친정 부모를 더 챙긴다며 저를 불효자라고 욕했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거대한 덫이 제 앞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동네 반상회에 간다며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사실은 늘 그랬듯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간 것이겠죠. 문이 쾅 닫히자 집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집에는 위독하다는 시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소고기죽을 끓여 조심스럽게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죽 좀 드세요.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더 이상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제게 손짓했습니다. 얘야, 서윤아. 그가 속삭이듯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놀라서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문, 잠가라, 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그는 침대 안쪽으로 몸을 옮기며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여기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나 괜찮다. 심장병 같은 거 아니야. 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럼 그 진단서는요?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시어미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난 모른다. 나보고 아픈 척하라고 윽박질렀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온 동네 방내 소문내서
나를 무능한 가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더구나.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어머니랑 민준 씨가 그런 짓을?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때문이다. 그놈이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너한테 직접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네 시험이랑 짜고 이런 연극을 꾸민 거야. 너 보고 집 팔게 만들려고. 돈만 구해주면 크게 성공해서 우리 부부 외국으로 모신다고 약속했단다. 내 시어미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런 짓을 벌인 거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어머니와 공모해서 제 유일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 외국이라니. 강원도 산골에서 교사로 일하는 사람이 무슨 큰 사업이며 외국은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말했다고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내 시어미가 알면 날 죽이려 들 거야. 내가 보니 이건 너무 비겁한 짓이다. 그 집은 내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어떻게 너를 이렇게 속이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비겁했고 아내와 아들의 강요에 못 이겼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고 차분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푹 쉬세요. 저는 문을 열고 방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역겨움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간 지 정확히 3개월,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5천만 원 사기 계획이 제 저항에 부딪히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소리 지르며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집을 더럽히고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친구들을 불러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이 집을 포기하고 도망가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었고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인생 28년 중 가장 비참한 생일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제과점에 들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치즈케이크를 샀습니다. 제 자신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초를 꽂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또 뭘 사와서 처먹으려고. 저는 깜짝 놀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라서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일, 집에 아픈 사람이 누워있고 돈도 없는데 생일 처먹을 정신이 있어. 그녀는 아픈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저의 불효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다가와 케이크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부엌 구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케이크를 거꾸로 뒤집어 더러운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부드러운 치즈케이크가 과일 껍질과 비닐봉지에 지시겨졌습니다. 이 생각 없는 것. 남편은 멀리서 고생하고 시아버지는 아파 누워있는데 너는 집에서 먹고 놀 생각만 하는구나. 이 재수 없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제 케이크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욕은 매를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고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서윤아, 뭐해? 저녁에 생일 파티해야지.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 있으려고. 좀 피곤해서. 제 비참한 상황을 친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바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이것 봐. 나 지금 제주도 놀러 왔는데 이 리조트 다이빙 강사 혹시 내 남편 아니야? 엄청 닮았는데? 피부는 새까맣게 타고 근육질인데 완전 멋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더 까맣게 타고 더 건강해 보이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건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몸에 딱 붙는 다이빙 수트를 입고 눈부신 백사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비키니를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제주도 다이빙 강사.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들을 떠올렸습니다. 파도 소리, 시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외국으로 모시겠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의 2년간의 강원도 산골 프로젝트. 그의 산골은 바로 이 천국 같은 섬, 햇살 가득한 해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창고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 생일 케이크가 지식여진 채 놓여있는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제 울음은 멈췄습니다. 슬픔이 가셔서가 아니라 너무 큰 충격에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사진은 제 어둡고 습한 방 안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더 까맣게 타고 더 다부져 보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환한 미소,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저 미소는 제가 지난 몇 년간 그에게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부신 백사장 위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섹시한 비키니를 입은 저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잡던 그의 손은 그녀의 잘록한 허리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2년 프로젝트, 약한 신호, 계곡 바람 소리. 제가 애써 믿으려 했던 서투른 거짓말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파도 소리는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대로 숨기려 하지도 않았던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순종적이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외국으로 모시겠다. 이것이 그의 큰 사업이었을까요? 이 천국 같은 섬이 그의 외국이었을까요? 제 남편, 제가 늘 믿었던 체육교사 민주는 톤이라는 이름의 다이빙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확실해.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다른 사진 있으면 더 보내줘. 몇 초 후 수진이는 1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주는 그 여자와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경쾌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근처 바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 소리. 이곳은 명백히 최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생일 케이크는 더 이상 저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창고 방도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없는 공허함과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남편이라 불렀던 그 사람은 조직적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극을 꾸며 그의 친부모를 이용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다른 여자와 천국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민준이라는 타인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창고방을 나와 태연하게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안 돼. 무너질 수 없어. 이 진실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5성급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산골 교사라니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보낸 사진과 영상을 비밀 폴더에 저장하고 대화 기록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여온 걸까?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그는 산골이라는 연극을 꾸미고 그의 부모님을 내게 떠맡긴 걸까? 모든 것이 시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거나 그에게 전화해서 따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신호가 약하다고 둘러댈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저를 더 지독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저는 혼자 움직여야 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가야 했습니다. 제 남편의 강원도 산골 프로젝트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부은 눈을 보고 어제 케이크 때문에 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냐? 여자란 건 좀 밟아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순종적인 태도는 그녀를 만족시켰고 동시에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500만 원짜리 비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보너스와 부수입을 모아둔 돈이었죠. 민준에게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핑계였습니다. 며칠씩 집을 비울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운 좋게도 부장님이 3일간의 외부 고객 세미나 참석자 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했을 출장이었지만 지금은 제게 구명보트와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수진이가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리조트에 방도 예약했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3일간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출장은 무슨 놈의 출장이야? 저는 태연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 중요한 고객 세미나라서요. 부장님이 꼭 가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아주 잘 됐네. 밥축내는 입 하나 줄어서 좋지. 그런데 가는 건 가고 3일치 시장값은 내놓고 가. 하루 50만 원씩 150만 원. 그녀는 제가 또 반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둔 돈을 꺼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여기 200만 원 드릴게요. 아버님 몸보신할 것도 좀 사세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그것도 더 많은 돈을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받아 몇 번이고 세어보더니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빨리 다녀와서 집안일이나 해. 출장 간다고 꾀부릴 생각 말고. 저는 네라고만 대답하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 옷, 몇 벌과 모자, 선글라스만 챙겼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쟁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 눈부신 햇살과 짭짤한 바다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아 바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천국 같은 풍경을 보며 가슴 속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는 바로 그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리조트는 프라이빗 해변에 위치한 호화롭고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열쇠를 건넬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기 다이빙 강사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토니 강사님 정말 인기 많아요. 잘생기시고 실력도 좋으셔서 여자 손님들이 다들 좋아하세요. 토니.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었더군요. 민주는 죽고 이제 토니만 남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해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사장에서 다이빙 수트를 입고 있는 관광객 그룹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채 수영복 바지만 입은 그의 피부는 구릿빛으로 빛났고 몸은 단단한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고 건강하고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월급 봉투를 걱정하며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던 체육교사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해변의 왕, 전문 다이빙 강사 톤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농담을 던졌고 관광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자수 뒤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그가 여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다이빙을 가르쳐주고 보트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고 매력적으로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삶,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프로젝트, 약한 신호, 모든 것은 그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의 부모님은 그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 위장막을 지켜주는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목구멍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 사업, 외국, 모든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는 제 어리석음과 사랑을 발판 삼아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자 그가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때 밭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저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물을 받아든 그의 얼굴에 수진이의 사진 속에서 봤던 그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아주 능숙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을이 지는 해변에 서서 완벽한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자수 그늘 아래서 유령처럼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진 속 바로 그 여자,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VIP 전용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제 테이블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갈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목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자기가 좋아하는 랍스터 시켜놨어요. 집에서는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만 먹던 교사일이 힘들다고 늘 불평하던 남편 민준이 이제 5성급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대조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자는 이 리조트의 지배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리조트 체인을 소유한 그룹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민준. 아니, 토니는 단순한 다이빙 강사가 아니라 그 회장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선남선녀 커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인생 역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월척을 낚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가의 부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시골뜨기 아내는 그가 치워버려야 할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2년의 강원도 프로젝트는 출장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저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저는 바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레스토랑 안에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랍스터 껍질을 정성스럽게 발라 그녀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새우 껍질조차 까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말했었죠. 지난 몇 달간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굴욕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공허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이 해변을 산책하려는 듯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강원도 산골 프로젝트는 언제 끝나나요? 민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여자의 하얀 드레스에 튀었습니다. 그녀가 놀라 저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토니, 왜 그래요? 이분은 누구예요? 민준은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몇 분 전에 자신감 넘치던 다이빙 강사 토니는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에 찬 제 남편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왜 여기에?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밤바다보다 더 차가웠을 겁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토니, 이분이 누구냐고요? 저는 더 이상 빙빙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아내예요. 토니가 아니라 민준이요. 제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단어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결혼했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짜증 섞인 얼굴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는 저를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해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 감시한 거야. 여기까지 와서 내 앞길을 망쳐? 저는 그의 행동에 그를 더 이상 남편으로 부를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비웃었습니다. 당신 앞길, 강원도 산골 생활이 아주 좋은가 봐. 파도 소리, 랍스터, 아름다운 회장님 따님까지. 제 비아냥에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바람 폈다. 어쩔 건데. 그는 너무나 뻔뻔하고 잔인하게 인정했습니다. 왜요? 왜 나를 속여야만 했어요? 왜 강원도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님을 우리 집에 보내서 나를 괴롭혔냐고요. 그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괴롭혔다고? 네가 참 순진하구나, 서윤아.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랑 살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그는 제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집이 필요했어. 아까 그 여자, 유라 아버지께서
이 그룹 회장님이야. 곧 한국에 돌아오시는데 그분께 드릴 그럴듯한 선물이 필요했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물이라고요? 제 집을, 부모님이 제게 주신 그 집을요? 그는 미래의 장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물로 제 집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유라를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평범한 제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재벌 딸을 낳은 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빈손으로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 연극을 꾸민 것입니다. 강원도 프로젝트는 그가 집을 떠나 유라에게 집중하고 동시에 불쌍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보낸 것은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엄마가 그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 아니, 엄마는 임무를 띠고 가신 거야. 너를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고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 집을 버리고 도망치게 만드는 임무.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똑똑함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이혼하고 집을 나가면 그 집은 법적으로 여전히 내 소유가 될 수 있어. 그럼 난 유라 아버지께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소개할 수 있지. 서울에 자기 집 가진 남자는 빈털터리 교사랑은 차원이 다르거든. 알겠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에 50만 원을 요구했던 이유, 제 금목걸이를 빼앗았던 이유, 5천만 원 사기극을 벌였던 이유, 모든 것이 저를 그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버님 아프시다는 것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이디어였지. 늙으셨어도 머리는 여전히 비상하시거든. 네가 집을 팔아서 돈을 주면 돈과 집을 둘 다 얻는 거고 안 팔면 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라고 계산하셨지. 그런데 네가 생각보다 너무 멍청하게 잘 버티더라. 3개월이 지나도 나갈 생각을 안 하니 말이야. 그의 마지막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인내와 희생이 그의 눈에는 그저 멍청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손을 털었습니다. 자, 이제 다 알았지? 그러니 얌전히 집에 돌아가서 이혼 서류나 작성해. 위자료로 500만 원 줄 테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유라가 기다리고 있을 레스토랑 쪽으로 망설임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둡고 차가운 해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꾸민 완벽한 음모. 저는 그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저라면 울며 무너졌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제 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500만 원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그가 방금 털어놓은 말들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게는 아직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섬에 있는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제 마지막 비상금을 쓸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제 남편 민준과 내연녀 유라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가장 은밀한 모습으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필요합니다. 탐정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비상금 통장 500만 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 녹음 파일만 확실하게 구해다 주세요. 그는 24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공항으로 가기 직전에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모님.
두 사람이 호텔 방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차가운 진실이 담긴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3일간의 출장은 배신이라는 깊은 바닷속으로의 다이빙이었습니다. 저는 지친 아내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품은 이방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여전히 곰팡이와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살기등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나?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기어들어와? 저는 피곤해서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돼서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방으로 향하려는데 그녀가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뚝뚝 흐르는 검은 쓰레기 봉투를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네가 할 일은 하고 자야지. 쓰레기나 버리고 와. 그녀는 제가 어디를 다녀오든 이 집에서 제 위치는 하녀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꾸민 강원도 프로젝트의 진실을 제가 전부 알아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의기양양해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제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혼잣말로 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 눈에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썩어빠진 음모가 방금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그 후 며칠간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뒤에서는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소개해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 결혼 전에 서윤 씨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죠? 서윤 씨 단독명이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건 서윤 씨 고유 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게 하려고 사기극을 꾸민 것은 명백한 범죄예요. 절대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민준과 저의 공동 명의로 된 2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 3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그 돈을 모두 인출해서 제 어머니 명의의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사기꾼에게 단 1원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제주도라는 천국에서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폭탄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부러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이 칠칠치 못한 것, 집안 말아먹을 셈이야? 저는 깨진 조각을 주우며 일부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기뻐서 그만.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기쁘다고? 그릇 깨놓고 뭐가 기뻐? 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방금 민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에 시어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더냐.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원도 프로젝트가 대성공했대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하루 휴가 내서 집에 온다고. 큰 사업이 잘 풀려서 집에 와서 좋은 소식도 전해준대요. 큰 사업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녀의 외국행 꿈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겠죠.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언제 온다고?
이번 주말에요. 어머니랑 저보고 아주 맛있는 음식 푸짐하게 차려놓고 기다리래요.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하자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서윤아, 너 주말에 갈비찜에 잡채에 아주 진수성찬으로 준비해야 한다. 저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가족 파티가 정말로 축하 파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축하의 대상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샀습니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보내기 위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분주하게 저를 지휘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까지 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새 셔츠를 입고 긴장된 얼굴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저녁 6시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와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안 와? 전화해봤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전화하지 말래요. 어머니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저녁 7시가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차가 막히나? 어서 전화해봐. 서윤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는 못 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가 바빠서 못 오는 대신 큰 사업 성공 기념 선물을 먼저 보내왔거든요. 저는 거실 TV 앞으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의아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근육질 몸매를 한 다이빙 강사, 토니, 제 남편이자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긴 왜 있어? 다음 장면, 그는 비키니를 입은 젊은 여자와 웃으며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애는 또 누구야? 그리고 제가 500만 원을 주고 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호텔방 안에서의 은밀한 장면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유라야. 집에 있는 마누라는 곧 쫓아낼 수 있어. 걔 엄청 멍청하거든.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짠 계획이 완벽해. 엄마가 계속 괴롭히면 걔가 알아서 집 버리고 나갈 거야. 그 집은 유라, 너희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고.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그 위로 시부모님의 경악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진수성찬의 맛있는 냄새는 역겨운 거짓말의 악취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를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충격보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해치려고 이런 걸 조작해? 그녀는 리모컨을 빼앗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네가 편집한 거지? 이딴 걸 어디서 구했어? 네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덫을 놔? 저는 태연하게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덫을 놓다니요. 저는 그냥 어머님 아드님의 강원도에서 선물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회장님 따님까지요. 어머님 말씀대로 진수성찬으로 파티도 준비했잖아요. 그가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게
유감이지만요. 제 침착한 태도에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것. 네가 남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저는 그녀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잘못을 제게 돌렸습니다. 너 결혼하고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았잖아.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아주니 우리 아들이 밖에서 씨를 구하는 게 당연하지. 누굴 탓해.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그들의 배신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다니요. 저는 더 이상 분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바람 피우고 사기친 건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세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 탓이다. 우리 아들은 잘나고 똑똑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눌러 앉았으면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남편 시중도 못 들고 손주도 못 낳아주는 며느리는 이 집으로 죗값을 치러야지.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2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였고 다른 하나는 방금 TV에서 뽑은 USB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제 호칭에 그녀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감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했어.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와 아드님께 2가지 선택지를 드리죠. 첫 번째, 여기 제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가 있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세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날 쫓아내.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혼전 재산입니다. 법이 저를 보호하죠. 아드님이 여기에 서명하면 저는 그에게서 단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한 위자료 500만 원도 필요 없어요. 조용히 떠나주면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드님은 원하던 대로 재벌가 사위가 될 수 있겠죠. 아직 그럴 능력이 남아있다면요.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 이야기까지 아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저는 2번째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2번째 선택지, 아주머니가 여기서 버티시겠다면 저는 이 USB의 복사본을 유라씨, 아버지, 그 그룹 회장님께 보내겠습니다. 쨍그랑 시아버지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편지와 함께요. 미래의 사위 토니가 사실은 유부남 민준이며 아내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자기 친어머니까지 동원의 사기극을 벌였다고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과연 회장님께서 사기꾼 집안을 사돈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실까요? 아드님의 부막꿈, 아주머니의 외국행 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겠죠. 아니면 사기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네요.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그만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세등등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멸이 아닌 애원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떠나서 아들의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켜주든가 아니면 제가 이 USB를 보내든가 5분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이 3개월간 차지했던 제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올 때처럼 갈 때도 허둥지둥 짐을 쌌습니다. 닭과 쌀 대신 낡은 옷과
산산조각 난 꿈, 그리고 치욕을 가득 채워서요. 그들은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5분이 지나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15분 후 그들은 현관문 앞에 짐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너 약속 지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서명하고 제 인생에서 사라지면요. 하지만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그녀는 몸을 떨며 아무 말 없이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강원도 교사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이, 너 미쳤어. 감히 나한테 이래. 죽고 싶어?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소리치는 동안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그가 잠잠해졌을 때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소리는 다 질렀어요? 제 평온함에 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면 돼? 저는 비웃었습니다.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요. 내 집과 내 평화만 돌려주면 돼요. 이혼 합의서는 어머님이 가져갔으니 거기에 서명이나 하세요. 그가 협박하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유라 아버지께 그 영상을 보내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저는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을 즐겼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서명하든가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영원히 잃든가. 수화기 너머로 그가 무언가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머물렀던 안방의 모든 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 베개, 이불을 전부 걷어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것들을 모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도 조용히 내려 벽을 향해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묻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속달 우편으로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그의 서명이 담긴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이 차가운 서명 하나로 우리의 3년간의 결혼과 3개월간의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그 USB는 결혼사진과 함께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인과응보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수진이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민준의 큰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바보가 아니었고 유라 씨 역시 자기 아내를 잔인하게 속인 남자를 받아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애인에게도 차였습니다. 부마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외국행 꿈도 시골의 낡은 집에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함께 영원히 멈췄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고 스스로의 행복을 파괴한 것이니까요. 저는 그 아파트를 팔고 더 작지만 조용한 동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제가 좋아하는 부겐빌레아 화분을 들여놓고 작은 티테이블을 두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저는 따뜻한 제스민 차를 마시며 창밖에 분주한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푸르고 높은 하늘을 보며 저는 무한한 자유를 느낍니다. 마음 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